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디펙 초프라.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의학을 한데 아우른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타임에서 세기의 100대 영웅이자 우상 중 한 명으로 소개되었고 뉴스위크가 선정한 20세기를 움직인 100인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당신은 왜 명상을 하려고 하나요? 나는 그 이유를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는 행복이 각자의 생활 방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술과 담배를 즐기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며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생활 방식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건 판에 박힌 일상을 살아가고 남에게 전해들은 신념과 의견을 따르고 어떤 희망에 집착하는 걸 뛰어넘어 자아의 안건을 초월하는 데 자신을 바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깨어난다는 건 더 고양된 의식,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자각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일상의 현실입니다. 방이 너무 덥다는 걸 알아차리면 방 안의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늘 전화를 해오던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면 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례만 생각해도 알아차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말 그대로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행한 소식은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움직임을 볼 수 없고 의식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한결같고 일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것은 다시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명상은 회피가 아닙니다. 명상은 현실과 평온하게 조우하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이 말씀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감하다고 할 정도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립니다. 상황은 힘겹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그저 앉아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걸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하지 마라.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 거기에 앉아서 멈추어서 우선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명상을 하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명상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에 품은 목표는 단 하나, 존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상투적이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생경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힘들여 노력하지 않고도 그저 본성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들도 힘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 동안 심장은 10억 번 뛰는데 이는 당황스러울 만큼 엄청난 수치입니다.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 피부, 심장, 폐, 간, 뇌 등의 장기 등은 어렵지 않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항상 현존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생각, 좀 더 근본적으로 표현해서 판단은 마음의 진정한 특성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정한 특성은 의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 끊임없이 뛰고 있는 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뒤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 마음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마음의 비밀을 푸는 데는 자신의 의식을 파헤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명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주도 깨어나게 됩니다. 인류가 우주를 깨울 수 있다는 도이치 박사의 발상은 매우 대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인식, 관찰, 해석, 그리고 기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인간은 분명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원초적인 의식으로부터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건 매우 타당한 행위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서로 다른 힘이 다투고 있습니다. 3kg 정도 살을 빼야겠다는 것처럼 간단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살을 빼고 싶다는 목소리와 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 이야기하는 목소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열된 자아가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에 있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분열된 자아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몸에 밴 습관과 싸울 때 분열된 자아가 서로 대립하며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쪽과 완강하게 변화를 거부하는 쪽이 전면 대결을 벌입니다. 승자도 없이 계속 대결이 지속되는 겁니다. 내면의 분열된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명상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흥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느꼈던 흥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함과 내면의 평화는 좋은 경험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내면의 갈등, 혼란, 두려움, 우울, 걱정, 당혹감, 자기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라도 이런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공간에서 온전하고 문제없는 자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명상의 전통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온전함을 찾고 통합된 자각에 도달했다는 기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명상은 자연스러우면서 쉬워야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욕망, 특히 육체적 욕망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거부하는 건 분열된 자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존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의식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태어난 이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의식에서 비롯된 무한한 지성과 창조적인 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자연이 지구 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은 의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다면 생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두뇌가 진화하기 전까지는 의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자연스럽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들조차 자기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생명체들이 의식의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명상이 단순히 눈을 감는 것과 다른 점은 우리를 고요한 의식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디, 즉 삼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사마디는 얕은 고요와 깊은 고요 간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얕은 고요 속에서도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눈을 감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얕고 불규칙하게 숨을 쉬며 위와 내장이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소위 요기 호흡은 호흡을 조절하는 연습인데 더 천천히, 더 규칙적으로, 더 깊이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장을 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호흡은 뇌, 심장, 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미주신경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완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미주신경 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1단계, 눈을 감고 조용히 앉는다. 2단계, 넷을 세며 가볍게 숨을 들이마신다. 3단계, 넷을 세며 숨을 내쉰다. 그리고 하나를 세며 숨을 멈춘다. 4단계, 5분 동안 반복한다. 삶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심장을 뛰게 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피부세포도 뇌세포처럼 복잡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에서 DNA가 없는 유일한 세포인 적혈구도 어디서 산소를 가져와서 어디에 전달해야 하는지를 알고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런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의학적으로 의식은 뇌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상식이 되어버린 이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의식은 지적이고
질서 정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결과 존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명상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명상 모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정신 상태로 수세기를 거치며 마음챙김, 자아 탐구, 성찰, 사색, 집중력, 기도, 고요한 마음, 호흡 통제, 행복과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자신에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물으면서 습관, 판에 박힌 일상, 강박적인 행동, 자동적인 반응, 정체된 믿음이 지배하는 상황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그리고 자신이 습관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자아 탐구가 시작됩니다. 마음은 이미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명상을 하든 그 과정은 언제나 중심을 잡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요구나 기대도 없이 자신을 조용히 느끼면서 몸속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만함은 명상을 하는데 골칫거리이며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진지하고 진실한 순간마다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일 때만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이상한 말처럼 들리고 항상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무게나 배우자의 단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교과서 저자와 자신의 지식을 비교하며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항상 의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깨어있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 몸은 현실의 완벽한 기준이 됩니다. 몸은 항상 자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암세포를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파괴되고 수명을 다한 세포는 자발적으로 죽습니다. 몸은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몸이 지속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식세포로 알려진 백혈구의 한 종류는 혈류 속을 흐르며 몸 안으로 침입한 미생물을 먹어치웁니다. 림프구라고 알려진 두 번째 백혈구는 과거의 침입자를 알아채고 기억합니다. 림프구는 수천 년 전에 인류의 몸에 침입했던 미생물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는 의학계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는 인체의 무해한 입자가 실수로 적으로 인식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해서 낭창이나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레르기와 자가면역 장애는 최근 수십 년간 선진국에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포들의 지능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면역체계의 물리적인 측면만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인슈타인이 칠판에 글을 쓰며 얼마나 많은 분필을 사용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의식은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가장 명백한 사례인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의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조이 로트는 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불안을 치유하는 치료법이라고 명명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담에 내가 말하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32살이 될 때까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불안증이 너무 심해져 저는 밤낮 없이 언제나 패닉 상태에 빠져 지냈습니다. 11살 때부터 저는 강박 증세와 거식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서 지냈습니다. 굶어가며 운동을 과도하게 하기도 하고 하루에 손을 수십 번 씻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려고 애썼지만 언제나 안전한 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에 질린 채 깨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치료법은 불교 용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경험이었습니다. 로트는 자신의 불안이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음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치료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물리치거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로트가 생각해낸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불안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와 함께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 곧 불안의 원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많은 정신활동에 휘말리는 대신 모든 정신활동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경험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감을 진정시키거나 바꾸거나 고치거나 해결하려 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험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로트는 자신과 나중에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저 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명상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모두 머릿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평화, 심지어는 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감각까지 우리는 중추신경계를 통해 느낍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곧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도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몸의 연관성이 처음 언급이 되었을 때 서양의 의사들은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신체적인 측면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일부 의사들은 그런 믿음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뇌가 마음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일 뿐일까요? 만약 두뇌 활동을 보여주는 구불구불한 선 이외에 자기 자신이 없다면 더 고양된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로 뇌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뇌를 더 깊이 통제하고 있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작용은 회의론에 부딪히고 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진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가령 청구서가 많이 쌓여서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면 두뇌의 화학작용이 바뀝니다. 불안한 감정이 이런 변화를 촉발합니다. 이런 경우 뇌가 당신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본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불안한 감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학, 철학, 대중매체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뇌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입장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이
뇌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뇌를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물질적인 독립체인 의식이 애초에 뉴런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수께끼는 풀립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결합된 하나의 존재, 다시 말해 몸, 마음입니다. 몸,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로 존재하며 하나로 작용합니다. 만약 증거를 원한다면 마음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간단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눈을 감고 레몬과 부엌칼을 상상합니다. 부엌칼로 레몬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연관성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뇌는 상상 속의 레몬과 실제 레몬 간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레몬을 직접 볼 때는 물론이고 레몬을 상상할 때도 뇌는 침샘을 자극합니다. 뇌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의 연관성을 발견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심리학에서 헬이라고 알려진 골치 아픈 상태 때문입니다. 헬이란 눈앞의 환경에서 멀어지는 가벼운 분리에서부터 신체적,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더 심각하게 단절되는 분열 상태까지 광범위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거식증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말라서 절대적으로 음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살을 빼는 것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는 병으로 몸과 마음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쇼크에 빠져서 몸이 무감각해졌을 때도 분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추운 겨울밤에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추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담요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충격이 너무 심해 추위를 느낄 수도 없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을 의식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고통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의식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걷게 되는 두 개의 근본적인 길이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이 그것입니다. 합리적 사고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높이 평가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종류의 느낌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합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느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 모든 결정, 삶에서의 모든 선택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에 더 많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심장이 지성의 자리라고 믿었고 나는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느낌은 그 나름의 깊이 있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과 성공을 위한 최고의 희망입니다. 느낌은 온전한 몸,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을 서로 떼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로 합쳐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몸, 마음이 완전한 전체이고 몸이 그렇게 지혜롭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불안증, 소화장애, 스트레스 같은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증세를 느낀다면 어딘가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긴 게 분명합니다. 스트레스는 처음부터 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019년에 예일대 심리학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스트레스가 상승한 요인을 찾는다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고요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자와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면 몸, 마음은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경 체계가 경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알아차리기 어렵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전에 3가지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를 즉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 마음에 비상이 걸리고 그 때문에 딸을 밴드 연습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을 아침을 먹으며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근길에 몇 가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 당신의 스트레스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조급함, 짜증, 산만함이 나타나고 결국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오로지 의식만이 단절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함께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완전한 상태이고 우리의 삶은 몸, 마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풍경, 소리, 질감, 맛, 냄새는 공간을 통과하지만 공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항을 지나가지만 공항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는 몸이다 또는 나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무리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뇌는 시동을 걸어야만 작동하는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뇌는 의식적 충동과 무의식적 충동이라는 2가지 장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의식적 과정은 우리가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계속 진행됩니다. 혈압, 심박수, 소화, 면역체계의 활동, 내분비 호르몬의 균형 등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잠이 들면 우리에게 육체가 있다는 의식조차 사라집니다. 깨어있을 때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한 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학 지식이 없다면 우리에게 뇌가 있다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호흡과 관련된 신경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지하며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합니다. 깊게 호흡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의식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거나 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튜브에서 스카이다이버를 볼 때 그 동영상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회로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회로에서는 오직 디지털 작업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영상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의 스카이다이버는 그의 뇌에서 자유낙하의 쾌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는 다양한 화학 이온과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유기 회로일 뿐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아가 없으면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인간이 두뇌 회로의 포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의 극적인 사건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으로 그려졌고, 그래서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이론은 약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전쟁과 범죄, 폭력의 원천입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 자신이 악의 근원이라면 악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갇혀있는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와 두려움이 정상적인 경험과 같은 리듬으로 생기고 사라진다면 사악한 행동을 부추기지 않을 겁니다. 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악은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악은 아주 평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자기 패배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대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우리를 가로막는 행동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길가에 있는 틈을 세거나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를 더하는 것과 같은 의례적인 사고를 집착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바로 반복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굴욕, 패배로 끝난 논쟁, 발끈 튀어나오는 불만에 대한 오래되고 낡은 기억들이 회전목마처럼 마음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쓸모없고 반갑지 않은 그런 생각들로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들은 성가시고 고통을 줄 뿐입니다. 차라리 잊었으면 하는 것들이 잊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야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 행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인 생각, 충동, 정신적 습관을 없애는 걸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더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의 화면에도 잡음이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항에 부딪힙니다. 잠시 멈추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면 당신은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나 저항에 부딪히며 생기는 한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이 과정의 일부인데, 왜냐하면 자아는 과거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시간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설명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미국 성인 중 거의 4분의 1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듯 일방적으로 주어진 정보는 그 정도의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포장식품에 붙어있는 영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라벨은 한 나라의 비만율을 낮추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심리 치료는 가장 흔한 형태의 정신적 고통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항우울제와 진정제 시장은 이 같은 심리 치료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 역시 일부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할 뿐입니다. 첨단 의학도 우울증과 불안증을 실질적으로 낫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는 의식에서 비롯된 신호로부터 생각, 이미지, 그리고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잊히는지는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왜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억은 그렇지 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의 단서는 바로 감정입니다. 강한 감정이 경험과 연결될 때 그 결과로 생긴 기억은 더 강하고 더 생생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키스의 기억은 생생하지만 같은 해에 이웃집 자동차가 무슨 색깔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기억이 선택적이고 불완전하며 개인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과거가 얼마나 기억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신념이 실제로는 얼마나 삐걱대며 재구실을 못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당신은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핵심 신념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신념들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실과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모든 신념은 환상입니다.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것은 원칙으로서 공평하거나 혹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주먹구구식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믿을 수 있거나 혹은 뺀질뺀질한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믿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명상의 목표입니다. 낡은 믿음을 짊어지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눈앞에 닥친 상황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깨어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것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있게 합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 열려있지만 당신이 원하거나 두려워하는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생물체도 이런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억압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 안으로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기소하면서 동시에 방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당신에게 최고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의식에 근거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 현실은 밝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완전한 명상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디펙 초프라 박사는 명상의 목표를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를 비행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여객기들이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합니다. 인간이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비행기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간 조종사가 조종하는 것은 이착륙과 비상시 때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13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자동 조종 비행기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내 기억과 경험과 무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행동과 감정 패턴 프로그램들이 특정 상황을 만나면 자동적인 패턴을 따라 느끼고 행동하게끔 조종합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인박힌 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고 인간 조종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때 인간 조종사들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의식 또는 깊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적절합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란 자동 항법 장치의 틀에 박힌 삶을 버리고 매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이 또렷하게 현실을 감지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중시하기에 가능하면 자동 항법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새롭게 느끼고 판단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동 항법 장치가 우리를 이끌어갈수록 우리는 지금 여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경험을 적게 하게 됩니다. 내면에서는 나의 참 자아가 눈 감고 휴식을 취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면서 돌아다니는 몽유병 환자와 같습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기계들에게 사로잡혀 깊이 잠든 채 꿈만 꾸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같다고 할까요? 이런 삶은 충만한 삶이나 생생한 삶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명상 공부를 하면서 저의 자동 항법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좋지 않은 것은 걷어내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감정이나 욕구, 기분 등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저는 해방감과 자유를 맛봅니다. 때를 밀고 나서 피부를 만져보면 그 전과 달리 뭔가 산뜻하고 무언가에 가리워져 있던 것이 사라진 진짜 내 피부를 만지는 느낌이 듭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참 자아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 지금 여기에 내가 분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감, 이런 것이 깨어있는 삶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럴 때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보람찬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